어서 오세요. 시인 오규원의 15주기를 맞이해 준비한 5.15, 오규원의 시를 읽는 15분, 저는 시인 최지은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양도 방향도 다 다양하죠.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들께도 좀 설렘을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학평론가 안지영님을 모시고 오규원 시에서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규원 시인연구서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에 참여하게 된 평론가 안지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사랑은 여러모로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형태의 사랑 이야기를 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랑이라는 주제가 좀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게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규원이 구축한 사랑의 방법론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특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랑에 대한 탐구,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규원 시인은 시와 세계를 사랑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치열함 끝에 자신만의 고유한 사랑의 방법론을 구축한 시인이 아닌가 싶어요. 시인은 1971년에 첫 시집을 상제한 이후에 34년 동안 10권의 시집을 출간하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중기시, 그러니까 세 번째 시집인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부터 다섯 번째 시집인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규원은 화가 세잔을 좋아했다고 해요. 세잔은 알려진 것처럼 생트 빅투아르 산을 20년 동안이나 그린 것으로 유명하죠. 오규원이 이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시인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 사람의 화가가 하나의 산을 20년간 그렸을 때 그런 경우 그가 산을 그렸다는 표현이나 자연에 대한 철저한 탐구라고 한 그의 말은 적당하지가 않다. 그는 산을 살았다고 해야 한다. 산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정확히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살아있는 동사를 쓰신 걸까요? 네, 그건 오규원이 정의한 사랑이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세잔이 20년 동안이나 같은 대상을 그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세잔이 그림을 못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그릴 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오규원은 이렇게 해야만 그 대상을 깨어있는 눈으로 죽은 관념으로 덧칠하지 않고 어떤 순수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의 시론에 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던 것과 또 유관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규원이 1981년에 출간한 수필집 볼펜을 발꾸락에 끼고라고 하는 아주 좀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개의 인상적인 만남이 그려집니다. 제일 먼저 청경자 화가의 그림과 관련된 것인데요. 시인은 청경자 화가의 그림에서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고백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청경자 화백의 원래 꿈이 화가가 아니라 배우였다고 해요. 네, 청경자 화백의 그림에 나타난 대담한 화풍은 이루지 못한 배우에 대한 꿈이 투영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오규원은 해석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경자에게서 부재하는 것을 사랑하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경자의 그림은 불가능한 사랑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오규원에게 알려준 것이죠. 두 번째 만남은 동물 생태학자인 콘라트 로렌츠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로렌츠의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오규원은 이 수필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책에서 이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로렌츠의 친구가 된, 친밀한 관계가 된 이제 갈까마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갈까마귀가 곤충을 짓이겨다가 로렌츠에게다 물어졌다고 해요.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이제 애정의 표시겠죠. 고양이가 이제 친해진 주인에게 은혜를 갚듯이 이제 쥐를 갖다 주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막상 그 쥐를 받으면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해도 좀 당황스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렌츠도 당연히 놀랐을 텐데요. 오규원은 로렌츠가 그 곤충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오규원에 따르면 로렌츠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물과 함께 머물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나를 강요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그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가 다르고 모르는 너의 세계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좀 지극한 사랑의 경지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오규원이 사랑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요절한 천재 작가로 알려진 이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상이 쓴 단편소설 중에 이제 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규원은 이를 가지고 가상 대화를 꾸미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왼편으로 삐뚤어져 보이거든 더 삐뚤어져 보이게 왼쪽으로 비켜서라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얼굴이 왼쪽으로 삐뚤어져 보였으면 안 삐뚤어져 보이게 오른쪽으로 비켜서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오규원은 삐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려고 오른쪽으로 비켜서서 안 삐뚤어진 척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된 사랑을 하느니 반대로 반어적으로요. 그 사람의 얼굴이 삐뚤어져 보이더라도 더 삐뚤어져 보이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것이죠. 오규원은 이러한 아이러니스트의 자세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기에 본인이 그토록 경멸하고 혐오했던 자본주의 체제의 한가운데에서도 시를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규원은 시인이란 존재의 본질을 단 하나의 언어로 못 박아두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순간순간마다 다른 이미지로 탄생하는 찰나를 포착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고 보았죠. 언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인은 더욱 언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언어와 더불어서 살면서 죽은 현실에 사랑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 한 편을 읽어볼까 해요. 최지은 시인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준비된 시집이 있는데요. 사랑의 감옥이라는 시집이고요. 제가 읽어드릴 시는 한잎의 여자라는 시이고 언어는 추억에 걸려있는 18세기형 모자다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한잎같이 쬐끔한 여자. 그 한잎의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그 한잎의 솜털. 그 한잎의 맑음, 그 한잎의 영혼, 그 한잎의 눈,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 듯한 그 한잎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 정말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여자만을 가진 여자. 여자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여자. 여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 눈물 같은 여자, 슬픔 같은 여자, 병신 같은 여자, 시집 같은 여자,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여자, 그래서 불행한 여자.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 물풀의 나무 그림자 같은 슬픈 여자. 네, 오규원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시는 원래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실려있던 시였는데요.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부제를 달아서 사랑의 감옥에 재수록되었습니다. 이 시에 반복되는 여자라는 시어에 아무래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자는 어디에나 있는 여자이면서 또 어디에도 없는 존재죠.
여기에는 관념과 환상 사이의 거리를 무화시키려는 오규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자라는 대상은 특정한 의미로 환원되지 않고 언어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시 속에 있는 여자라는 단어를 삶,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어디에나 있지만 사실 어디에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 사랑의 열정이 조금 좀 사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으세요? 네, 이게 사랑하네가 아니고 사랑했네라는 과거형으로 전개를 해나가는 점이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시에서 과거형의 고백이 반복되는 점이나 여자라고 하는 시어만이 한자로 표기된 것도 좀 주목할 만하죠. 이미 사라져버린 사랑에 대한 회한과 비애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규원은 껍데기만 남은 관념의 허위를 벗겨내고 사물을 사랑하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시를 쓰고자 했지만 어째서인지 날 이미지 시론 이후의 시들에서는 한 잎의 여자와 같이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합니다. 이제 슬슬 오늘 강연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가끔은 주목받는 생기고 싶다에 실린 무법이라고 하는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길만 있고 법은 없네. 시란 결국 시인이 세계에 대한 사랑을 표명하는 어떤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따라야만 하는 강제적인 법 같은 것은 없죠. 순정한 사랑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사랑은 거짓이고 배반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격렬하게 사랑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시도 있을 것입니다. 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규원이 매번 다르게 시와 그리고 세계를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한 것은 사랑에는 길만 있고 정해진 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오규원의 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네, 강연을 쭉 따라가면서 역시 사랑이라는 주제는 모든 고민과 또 모든 시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강렬한 에너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됐습니다. 안지영 평론가님의 중기시에 대한 깊은 이해는 오규원 연구서 끝없이 투명해지는 언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